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좀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구도를 잡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1주택자들도 버티기 힘든 이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올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아마 1.3배에서 1.6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강하고 이 세금 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더 내는 세금이 많게는 9.5배까지 더 나옵니다. 사실상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폐지 영향이 시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세미담 세무사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주로 이제 양도와 상속 그리고 증여에 관련해서 좀 어려운 세금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 어렵죠. 저도 제가 옛날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할 때 세금 부분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려웠던 기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세금 부분 아예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나 외우면은 뭐 예외가 있고 맞습니다. 예외의 예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너무 이제 자주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아주 궁금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자산가 분들 상담을 좀 많이 했지만은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못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건 또 시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아파트를 팔든 뭐 상가 건물을 팔든 마지막에 내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세금을 내는 거고 신고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앞단에 면체 가져와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경험적 기대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내가 미리 생각을 했었더라면 마지막에 내는 이 세금 부분을 좀 적게 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처음 입장에서는 이 세금 줄이는 거에 대한 방법을 미리 좀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게 많이 힘들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세금 부분을 모르시니까 이제 생각도 못하고 했을 텐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투자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세금 부분을 미리 조금이라도 고려해 보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좀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구도를 잡고 나오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 이후에 혹시 또 나올 만한 강력한 세금이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직까지 정부 안에서는 이렇다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강하고 세금 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면적인 세금 개편보다는 이제 키워드가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초고가 주택 그리고 이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핀셋형 이제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3월 17일날 이 얘기를 하셨죠. 이 세금 카드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핵폭탄 같은 마지막 세금 수단이긴 한데 이 카드를 그렇다고 내가 적절하게 세금에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분명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렇지만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유예 아시겠지만은 5월 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과유예 더 이상 종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개인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금융규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담 강화,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사실 건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어쨌든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 아니긴 하지만은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전체
평균이 18%가 넘었고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4%가 넘었고 또 개별 단지 같은 경우에는 30% 내지 40% 증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가로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9억하고 12억이 있는데 이걸 다시 줄일 거냐. 사실 공제 금액을 높인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은 그 외의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표를 좀 조정을 해서 세금 부담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세율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과표 12억이 넘었을 때 이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 세율이 적용되죠. 최대 5%가 종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규정을 바꿔서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재산세 측면에서 이 공시가액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가격이 증가됨으로 해서 올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3배에서 1.6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율 자체가 더 올라간다면 거의 뭐 2배 이상은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종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가 나오는 것이 지난 8일이죠. 의안 발의가 됐던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세금 카드로 얼마든지 언급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7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전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종료를 발표하고 대부분 보유세 카드를 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보유세 카드는 되도록 안 쓴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도 보유세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실화하면서 뭐 부담을 어쨌든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는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동의합니다. 정부가 1주택까지도 투기냐 아니면 실수요냐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규제를 지금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앞으로 1주택자들도 버티기 힘든 이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든 1주택자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투기 목적에 대한 1주택자를 좀 선별을 할 텐데 사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 역시 관련해서 과연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학업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내 근무상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실거주를 부득이하게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예를 들어서 뭐 학업이란 경우에는 지금 세법상의 학업 목적으로 뭐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 대부분의 이제 법상 체계를 보면 고등교육법 이상의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이때 말하는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이제 교과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내지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내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서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에서 내가 거주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것이냐 에 대한 부분도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거주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이미 금융당국에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카드보다는 먼저 이 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를 먼저 쓰는 걸로 지금 이미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 카드가 언젠가는 이제 현실화 되겠지만은 그 전에는 세금보다는 대출 규제나 만기 연장 제한이나 뭐 자금 조달 압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되고 추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켜보니까 규제를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허용하자니 너무 이렇게 팍 풀어주는 것 같고 타이트하게 하자니 그렇다고 그동안에 계속 정부는 실거주를 용인하거나 어떻게 보면 권유해 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타이트하게 건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실거주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올 맞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했다가 팔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좀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고가 주택일수록 이 혜택이 너무 크다라는 논란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법의 좀 취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실제 거주를 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이제 집을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매년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 잡았을 때 나중에 이제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이거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만큼은 연간 2% 정도를 감안을 해서 세금 부담에서 좀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제가 되거나 차감되는 게 아니고 매매 금액에서 내가 예전에 취득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위 말해서 이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세금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오랜 기간 보유를 할수록 내가 갈아타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내가 전략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전략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거주인 주택에 대해서도 설령 그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는 폐지라는 것이 맞지 않냐. 대신에 이제 뭔가 폐지를 했으면은 다른 대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한 2억까지는 일평생 동안 내가 1주택자면은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한 한도를 캡을 씌웠어요. 한 상한선을 씌웠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고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예전에 구입한 금액이 8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금액이 20억일 때 30억일 때 40억일 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세금 차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고 공제를 받았을 때 더 내는 세금이 많게는 9.5배까지 더 나옵니다. 세금 부담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 폐지 영향이 시장에서는 많이 체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7월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이 아직까지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세법 개정안이 발생하기 보통 한 3, 4개월 전에 나오는 이런 각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의안들이 오히려 더 세법 개정안이 당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대로 100%이 개정안이 담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아 보여요. 워낙 이제 이게 이해관계도 많고 이 자본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되거든요. 표 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표 1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게 돼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 매년 2%를 곱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를 공제를 받고요. 네. 보유 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면은 15년 곱하기 2%로 해서 30%를 한도로 공제를 받게 되는데 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이 달리 있죠. 네. 보유 기간 10년이 맥스고 거주 기간 10년이 맥스인데 거주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연간 4%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오히려 표 2가 훨씬 더 많아요.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제 한도를 연간 뭐 4% 구간이 아니고 2%로 낮춰서 지금 현재처럼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20% 공제를 한도로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보유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보유 요건도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던가 절충안이 담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복잡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제일 복잡한 게 아마 이 세금이나 그 관련된 규제 정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선언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앞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과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와 상관없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세부담에 대한 부분은 이 남은 그 지금 현재 정부 임기 동안에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고 처분했을 때 사이클을 보면 취득 단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중과가 있죠. 네. 최대 이제 전용 면적이 8제곱미터가 넘어가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적으로 9.5% 세율, 3주택 이상이면 13.4% 세율을 적용받고 있고요. 보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부담 많이 상한될 것으로 산정이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5.19일 넘어가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되는데 사실상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수가 2개가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팔 것인가. 근데 남은 기간 동안 팔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유예나 실거주예,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실거주예를 내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은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여야 되고요.
주택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담을 지금 해본 결과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주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번 제출합니다. 맨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1차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토지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본계약을 작성할 때 2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크게 세 군데에서 봐요. 이 지자체하고 부동산원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국세청에서 보는데 이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자금 원천이 수면 위로 드러난 투명한 자금인가를 사후적으로 조달 계획서 작성하고 아파트 잔금 치고 난 다음에 보통 9개월 이내 조사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요즘엔 좀 빨리 나온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해서 주택을 파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 내가 얼마나 이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매년 15% 정도 우리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남은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매년 보유세 더 낼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연간 보유세를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내가 부담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그 기간을 지나오신 분들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체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주택을 처분할 계획은 없고 어차피 다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면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체크할 거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보유세 부담을 버텼던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네. 버팀으로 인해서 늘어난 시세 차익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담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에 이제 문제되는 거는 시세 차익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나 아니면은 유지될 경우에 그 부담이 문재인 정부 때에 오는 체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경험적으로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각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부담도 당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양도세 국세만 계산했을 때는 5월 9일까지가 시점이거든요. 네.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떼오는 시점인데 보유세는 어차피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나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일이나 소유권 등기를 과연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6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어쨌든 중간에 피하겠지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매수자와 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충분히 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4월 중순이 지나가면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